9월 14일 가을 기운이 만연한 날입니다.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현대문학 특강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입니다. 지난주 줌을 통한 화상 강의에서 중요한 얘기들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보완하면서 빠뜨린 부분들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표지 어떻습니까? 강의한 표지. 옆에 그 빈칸은 여러분들 필기하라고 남겨놓은 여백입니다. 가득 채워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강의 음질 어떤가요? 음량이 좀 작다는 학생이 있었는데 조금 올렸으니까 나아졌을 겁니다. 그래도 음량이 작다 싶으면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또 지난 강의 때는 내 얼굴을 대부분 가렸었는데 몇몇 학생들의 내 얼굴을 굳이 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노려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죠? 추석이 가까우는데 추석 같지도 않아요. 코로나 블루가 점점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몰고 온 우울한 이 감정들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읽지 못했던 책들, 보지 못했던 영화들, 그리고 듣지 못했던 음악들을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험 삼아서. 학교 공부하기도 바쁘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문학 특강 들으면서 코로나 블루와 잘 맞서기 바랍니다. 이 심리적인 우울 상태가 장기화하면은 치명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죠. 그 우울증과 대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마련할 때도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가을입니다. 내가 또 가을 타는 남자 아니겠어? 내가 우울한가 봐요. 여러분들 못 보는 게 정말 이 우울증의 나의 경우 우울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눈빛 보고 이 불꽃도 튀기고 혼도 내고 또 혼도 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야 뭐랄까 기운이 전달되잖아. 그게 문학적 감수성을 진작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아득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또 그런데 천천히 보겠지만은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얻는 뭐랄까요, 장점이랄까, 이 좋은 점도 없지 않습니다. 강의에 충실을 기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리고 시각, 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지점까지 내려가서 이 문학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좋은 방향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도 문제지만 또 비관적인 것도 문제이죠.
이 낙관적 태도와 비관적 태도 그 어디쯤에서 흔들리면서 우리는 계속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 영상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생들을 우리 학생들로 제한을 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공개하는 이유는 대학의 교육, 그 중에서도 문학교육, 인문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전유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의 틀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훌륭한 강의일수록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게 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을 줄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대중 강의 수준보다는 꽤 높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점도 없지 않으실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시민들도 시야에 넣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대학과 시민사회가 인문학을 매개로 만난다는 것, 이 역시 나는 코로나가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대학이 안으로 갇힐 때 대학의 생존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열리면서 시민사회로 스며들 것인지,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운이 대학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 접점들을 고민할 수도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시민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리 살아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로 공개하는 이상, 유튜브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강의는 오랫동안 남을 겁니다. 제가 지우지 않을 거예요. 지난 학기의 경우 지울 생각도 있다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지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코로나 시대 한국현대문학 특강을 들으면서 정아무개 교수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지 기억하는 것도 일정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합니다만 시민 여러분, 이 강의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들으시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대신 댓글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십시오. 댓글로 꼭 쓰시고 싶은 게 있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창은 우리 학생들의 출석부입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한 에세이를 제출하는 란이기도 합니다. 댓글들을 얼마든지 보시되 댓글을 작성하시는 것은 조금만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석 부르는것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0분이 다 돼가네. 큰일 났네. 시간 의식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내 강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세요. 우리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잠시 멈춤하고 다시 이어서 듣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출석부터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기억을 위한 출석 부르기입니다. 김필준,
이찬결. 우리 찬결 씨 많이 뭐랄까요, 어른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나? 노숙해졌어요. 품격이 느껴지더군요. 최내정, 최은지, 음, 어, 권줄리, 박혜림, 전영재, 조수진, 정정영, 김동화, 김우현, 사파로바 알시나. 알시나 군 지금 강의 들어와 있나요? 이 강의 잘 듣고 댓글 잘 다세요. 그리고 줌을 통한 화상 강의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바랍니다. 유학생들 공부 더욱더 많이 깊이 해야 됩니다. 권민지, 김지원, 문조서, 조우동 두 학생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빈, 반효원, 전우진, 우진씨, 우리 한국문학 수업 들을만 하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아마 수학과 김우진 군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진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란 뜻이죠. 김도연, 김현아, 황재민, 우리 20학번 황재민. 우리 선배들은 20학번들을 정말 잘 위로하고 다독거려 줘야 됩니다. 이 20학번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저주받은 학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캠퍼스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1년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20학번들 참 미안함이 많이 남는데 재민씨 힘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카이네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안 부른 사람 없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체 계열 한번 볼까요? 순환군 양지골,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는 방법, 테스트를 읽을 때 왜 지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짧게 설명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방언, 사투리가 갖는 의미, 그리고 정치적인 방면에서 토지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욕망의 분출, 그리고 이념의 노예, 이념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 사랑, 큰아기 바위골 설화의 그 서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리고 제조일본인의 행방 잠깐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꼬르몽의 그림으로 그림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 노트의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 공간적 배경부터 볼까요? 사진 있는 게 낫지? 여러분들 강의 듣다가 재미없고 그러면은 연필로 이 선생님 얼굴 콕 찍고 그러세요.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고. 그래도 돼요. 뭐 많이 그러잖아. 배경은 1946년 3월 무렵입니다. 순환군 양지골. 순환군 양지골이 어딘지는 뒤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별이 쓸리는 밤이었다. 바람이 꽤 세었다. 서북지방의 밤 공기가 아직 찰대로 찬 3월 중순께였다. 나는 지금 점집본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학과 지성사에서 간행된 12권짜리 황순원 전집이에요. 황순원이 누군지는 다 찾아서 확인하세요. 월남 작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소나기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어 문장을 가장 정확하게 구사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 황순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황순원 문학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한국인의 정서나 한국인의 사상들, 그리고 현대사의 문학적 재현 등등에 대해서 황순원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죠. 우리는 소나기로만 기억하는데 이 전집 6권에 실린 별과 같이 살다나 카인의 후예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한 역사의 재현, 역사의 문학적 재현과 관련해서 황순원은 주목할 만한 작가죠. 나는 이 전집 6권에 실려있는 카인의 후예를 참조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이 한국문학 선집 버전을 참고했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첫 문장이 별이 쓸리는 밤이었다. 바람이 꽤 세었다. 서북지방의 밤 공기는 아직 찰대로 찬 3월 중순께였다. 별, 바람, 3월 중순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북지방이요. 서북지방. 이 서북지방은 자, 우리 이 필기 그리기도 또 펼쳐야 돼, 그지? 서북지방을 주목해요. 서북지방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북지방은 잠깐 지도로 넘어갔다가 와볼까? 서북지방 설명하고 좀 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주로 서북지방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설명이 있습니다. 서북지방은 하나 서도라고 불렸던, 우리 민요 같은 거 할 때 서도 민요 이러잖아. 서도라 불렸던 이 평안도 황해도와 북관하면 함경도를 얘기하거든. 북관 쪽에 북관 지방을 아우르는 북한 지방 전체를 서북이라 한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 이 김석범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서북 지방은 이 평안도 지역입니다. 평안도 지역이 지도가 잘 안 나왔는데, 항상 볼 때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이쪽이 황해도죠. 평안도 지역인데 여기 잘 봐봐. 여기 어디가 있지? 정주가 있단 말이야. 정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오산학교지. 오산학교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이승훈 선생을 비롯해서 아주 많죠. 이광수, 김소월, 백석, 요 라인이 다 오산학교. 이 김소월의 시 보면 삭주 구성 이게 나오죠. 구성이 여기 있습니다. 안주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순천이 있고요. 전라남도 순천은 한자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가 순안입니다. 순안. 이 표시 있는 데가. 이쪽은 이 정주는 대단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비옥한 데다가 이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해서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이 경의선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와요. 계산 쭉 올라와서 평양 거쳐서 이렇게 안주, 정주, 기차도 이렇게 갑니다. 신천, 독림, 이렇게 의주 거쳐서 단둥 알지? 이 단둥이 옛날에는 안동이었어요. 안동. 여기가 이 염상섭 소설이나 또 백석 시에도 나오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단둥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북한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대련이고, 이쪽으로 이제 이 국경을 따라서 압록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 대련에서는 이제 쭉 장춘, 하얼빈으로 이어지는 쭉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베리아 철도하고 이어집니다. 요 지도 한 장만 가지고 한 시간 얘기해도 모자란데. 근데 이 경의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이 사절단을 파견할 때 반드시 이 길로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공무역과 함께 밀무역도 이루어졌겠지. 사무역도. 그 경계가 여기입니다. 의주, 단둥이 쪽에. 지금도 그렇죠. 이 철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문물이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함경도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저 회령 쪽을 통해서도, 그건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쪽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은 기독교가 이미 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오선학교 같은 학교가 가능했던 거지. 민족교육이 가능했죠. 그리고 대단히 물산이 풍부해요, 이곳이. 응? 물산이 풍부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이 색깔 보세요. 되게 푸른색이죠. 아주 평야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북지방은 그래서 일찍 그 개화에 눈을 떴어요. 문명 개화에 눈을 떴고, 그리고 물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수탈의 땅이기도 했어요. 수탈의 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이 저항의 의지 같은 것도 만만치 않았겠지 해서 이쪽이 바로 이 정주 이쪽이 홍경래의 난이 시작된 곳입니다. 홍경래의 난. 백석의 시 중에 정주성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 홍경래의 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 지방은 저항의 땅이기도 해요. 이 우리 서북 로컬리티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서북 로컬리티. 예. 얼굴이 커지니까 놀랬지. 이게 이제 자유롭게 카메라를 당기고 밀고 하는 거야. 줌이야, 줌. 훌륭하지? 서북 지방의 지역성 이런 뜻입니다. 그 지역이 가진 특성. 서북 로컬리티, 지역성이란 말 로컬리티라고 그래요. 로컬 할 때 로컬 있잖아. 글로벌 로컬 할 때. 서북의 지역성, 서북의 어떤 장소적 특성, 지리적 특성이 역사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또 문학적 성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뭐 경기 로컬리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강원 로컬리티 이런 것도 다 지역성이나 장소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홍경래의 난이 1801년이었죠. 맞죠? 1801년. 그리고 이게 19세기를 연 이 반란,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이죠. 이 저항이 홍경래의 난이라고 그랬죠. 난이라고 정의했지. 그리고 1800 몇 년입니까? 다시 1801년이 홍경래의 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894년, 95년이 동학 농민혁명. 이 두 대사건이 조선의 19세기를 열고 닫습니다. 근데 이 민중들의 요구를 듣지 않지, 중앙정부가. 19세기는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이 새끼들이. 말아먹지 말자고 몸부림쳤더니 일본군 끌어들여가지고 중국 청군 끌어들여가지고 이 조선 팔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지배 세력들이 이래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나라 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본군 끌어들여서 이 동학군 초토화시킨 거 보세요. 이좀 뭐 홍경래 혁명군은 말할 것도 없고. 단지 신채호인가요? 이 홍경래의 난을 두고 일단 역사적인 용어로서 쓰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때는 조선 왕조였으니까 이 홍경래의 저항을 두고서 조선 역사의 최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도 물론이죠.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지리적 특성을 주목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새로운 문명의 통로였다는 점.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근대화 과정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자면은 일찍 개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찍 서구 문물에 눈뜬 사람들이 많았어요. 북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물들이죠. 그리고 대단히 물산이 풍부했는데 오래전부터 수탈의 땅이어서 어떤 저항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서북 이 지방은 정말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걸 서북 로컬리티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산이 풍부하고 돈이 많으니까 유학도 많이 시켰겠죠.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이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 사람과 호남 사람들이 많아요. 비교적. 서북과 호남 로컬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서북과 호남은 만나는
이 지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홍경래와 전봉준의 열고 다듬처럼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은 심각해져요. 우리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강의를. 이 지도로 온 김에 잠깐 보자면 여기가 순환이라고 그랬죠. 순환에서 우리가 이 혁이 지금 탈출을 꿈꾸고 있는 평양 우리 대동강에서 고니나루였지. 고니나루에 와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대동강을 따라 내려와. 이렇게 강서군 지나고 송림시 지나서 이렇게 남포로 가. 진남포로 빠져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삥 돌아서 여기가 장현이죠. 장현군. 여기가 누구야? 강경의 고향의 장상군매의 고향. 여기가 쑥섬이죠. 여기. 네, 우리 강경의 소설 중에 쑥섬 얘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백령도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서울로. 그리고 우리 누구야? 광장에서 이명준이가 월북하는 것도 인천에서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물론 평양으로 가진 않지만은 이 길이 대단히 중요한 루트였어요. 평양에서 넘어오는 길. 이렇게 됐죠? 이런 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근데 우리 남포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지.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다 잊어먹었다고? 이 표본실 청개구리에서는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서 평양 대동강에서 잠깐 미친공연을 만나고 그러지. 그러다가 기차를 타고 남포로 가요. 남포에 가서 김창학을 만나잖아. 이런 동선들을 잘 알아둬야 돼. 그리고 함흥은 또 어떤지, 원산에서 이렇게 화명을 쭉 올라갈 때 이쪽은 어떤지. 이런 그 소설을 읽을 때 인물들의 동선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리적인 특징들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그 서사적 의미를 풍요롭게 읽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지. 여기가 순환이었고, 순환 지도를 크게 펼쳐봤어야 했는데, 순환이 있고, 여러분이 펼쳐보세요. 양지면이 있어요. 여기서 양지면에서 순환으로 나와서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고 이랬었지. 이쪽 아주 중요한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순환 비행장이 있는 곳이에요. 순환 지구라고 그러죠. 순환 지구라고 지금은 특별 지구처럼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됐죠? 기차 탄 사리원시 넘어오고 소설 읽다 보면은 특히 해방 식민지 시대 소설이나 해방 직후 소설도 읽다 보면은 이 길을 따라서 오는 여정들이 아주 많아요. 만주에 있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그리고 서울로 오는 과정들이죠. 이게 귀한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귀환 소설. 우리 이런 소설들 아직 안 읽어봤지. 허준의 잔등이 이 소설에 속하죠. 근데 잔등 이쪽 회령에서 저쪽 위치도요 없지. 자, 뒤쪽에서 회령으로 청진으로 온 거죠. 청진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얘기를 합니다. 직접 소설에 드러나진 않지만은 이 귀한 소설들 보면은 이 루트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만주에 돌아오는 길. 됐죠? 지도를 미리 봤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양지골 알았죠? 이제 어딘지. 왜 이래? 서북지방 얘기했습니다. 서북지방. 그리고 3월 중순께 밤 공기가 찬. 여기가 북쪽이어서 아직 3월인데도 차가운 모양이에요. 우리 분단이 우리에게 앗아간 게 뭐 정치적인 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감수성들, 감각들을 현저하게 퇴행시켰습니다. 추위에 대한 감각도 우리는 뭐 잘해봐요. 강원도 추위 정도, 대관령 추위죠. 근데 개마고원이나 장전호수 추위 같은 걸 상상 못하잖아요. 저 함경북도 러시아 쪽과 가까운 경성이나 온성 지방의 추위는 우리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 이효석이 쓴 이 카페동이라는 이 산문이 있는데 그 눈이 내린 그 추위들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 감수성의 낙차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식민지 시대 소설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딴 데로 샜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인물들의
이 시간은 감잡았고 46년 정치적인 일정표를 보자면은 이제 북한이 배경이니까 토지개혁이 아주 그 빠른 속도로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을 볼 차례죠. 박훈, 박혁 사촌이죠. 박용재가 혁의 아버지입니다. 도섭영감이 있었습니다. 이 마름이란 역할 중요해야 돼. 마름은 이 지주와 소장농을 매개하는 인물입니다. 이 노랑머리 도리깨 사건으로 이 소설에서는 등장했었지. 이 마름은 이 지주와 음, 지주와 소장농을 매개하는 중간 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름형 인물들이 우리 소설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 마름형 인물들은 지주에게 복종하면서 또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소장농에 군림하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등장해요. 이 마름형 인물을 분석해도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한국 문학사에 특히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는 이 마름형 인물이 대부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기영이라는 중요한 그 리얼리스트가 있습니다. 농촌 소설을 주로 쓴 작가입니다. 이기영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 이렇게 굵어지나 자꾸 지주에게는 위로, 소장농에게는 아래로. 아니지. 여기 들어가지 마름이. 이 마름은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 지주에게는 소장농에게서 거둔 농작물들을 보내주고 또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고 또 관리하는 거죠. 또 소장농들에게는 하나의 그 지주 대리인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기영의 한국 문학의 우뚝한 보물이죠. 식민지 시대 이기영의 대장편 소설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향. 현진근의 고향이 아니고 이기영의 고향이에요. 이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고향은 아주 볼륨이 만만치 않은 그런 대작입니다. 여기에 안승학이라는 이 마름이 등장해요. 이 안승학이라는 마름의 이 출세에 능한 어떤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안승학. 이런 마름형 인물에 주목해서 도섭 영감을 분석해 들어가면은 대단히 흥미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세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안승학도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자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겨나가죠. 도섭 영감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모든 의리들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죠. 결정적인 게 오장녀하고 훈을 떼놓는 것도 있지만은 송덕비를 자신이 앞장서서 세웠던 송덕비를 깨부시는 장면들, 이게 카인의 이 요소를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의 그 윤리 감각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도섭 영감을 카인형 인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오장녀를 카인형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도섭 영감이 이 남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명과 불출에 의해서 실제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농민위원장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팽당합니다. 이 도섭 영감이라는 마름의 비극적 운명을 초점 맞추는 해석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에세이를 쓰는 것도. 그러니까 수많은 그 테마들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한 작품을 카인의 후예면 카인의 후예 하나만 막 이렇게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볼 게 아니고 또 멀리 두고서 이 문학사적 맥락에서 카인의 후예의 의미를 읽을 수도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여기서는 마름형 인간으로서 도섭 영감을 포착하는 거지. 그러면 전혀 다른 작품을 읽혀요.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마름형 인간, 서북 로컬리티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 소설에서의 배경으로 설정된 장소, 지리의 특성이 인물들과 소설의 그 서사의 의미에 어떤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 들어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오장녀는 구원의 여성상이라고 했는데 이 오장녀를 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읽으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구원의 여성상이란 말 쓰죠. 이 오장녀만 가지고 얘기해도 2시간 가지고 모자란데 어떡하나. 큰일 났네. 구원의 여성상. 끝없이 기다리다가 이, 뭐야, 뭐라 그러지? 석상이 돼서 죽는, 뭐라 그래요? 망부석이 돼서 죽는. 망부석이 무슨 말이야? 망부석이 무슨 말이야? 누구한테 물어보나? 조수진, 망부석이 뭐야? 망부석. 한자로 써봐요. 망부석이 뭔지. 이렇게 써 망부석을. 발할망자지. 지압이 부자지. 돌멩이야. 지아비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그 어떤 전설, 설화가 곳곳에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억압하고서 한 남정네, 한 지아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윤리적 폭력을 이 망부석에 새겨 넣었던 거지. 그리고 이걸 그럴싸하게 구원의 여성상이라는 걸로 꾸며냈어요. 동서고금에 다 그랬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괴테가 대표적이죠. 괴테의 이 파우스트의 맨 마지막 장면이 유명하다 그러잖아. 네, 여성 그 이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 그러잖아. 구원의 여성상으로 표상하는 순간 여성들의 수많은 욕망들은 억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장녀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독해하면 상당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이런 시도도 한번 해보세요. 따로 에세이를 다 쓰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언젠가 번개 숙제가 나갈 거예요. 어떤 테마로 다 전체 에세이 쓰라는 숙제가 나갈 겁니다. 지금 방심하지 마세요. 발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학기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어떤 번개 에세이 숙제가 나갈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하고 늘 메모해 놓으세요. 그럼 오장녀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읽는 순간에 이 작품은 전해상 텍스트가 되지. 그러면 큰아기 바위골 전설도 다른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삼득이, 여기가 도섭영간의 집 식구들이네. 물론 오장녀 엄마도 등장하죠. 오장녀 엄마 등장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시골 사람들 중에서 이제 권력으로 진입한 사람들이지, 권력의 대리인들, 권력의 하수인들입니다. 변형수, 변씨라고 나오는 사람, 최씨, 우리 오장녀 남편이었죠. 게토로바는 이 당에서 파견된 공작대의 일원이죠. 게토로바와 캡이라는 어떤 의상이나 이 신체 일부를 가지고 인물을 표현하는 환유적 표현 방법이 있죠. 게토로바라면 게토로바를 입은 사람을 얘기하지. 빨간 모자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빨간 모자를 쓴 어떤 사람을 얘기하지. 게토로바. 그다음 여기 이 사람들 주로 이 마을 양지골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그 마쿤네 지방과 함께 비교적 뭐랄까 지주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죠. 지주계층이나 그 지주를 선망한 사람들, 윤기풍, 윤주서 있었죠. 윗골 지주. 여기에 빌붙어서 어떻게든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송관호가 있었죠. 김의사 떠오르죠.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직골의 민중들의 모습들이죠. 당손이 할아버지, 중요한 캐릭터죠.
당손이 할아버지에 주목해도 재밌어요. 그 황순원 소설에서 할아버지 인물형, 노인형 인물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지혜로운 노인,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은 지혜로워진다 그러죠. 지혜로운 노인형이 황순원 소설에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노인들은 되게 지혜로운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정말 장로죠, 장로. 마을의 장로인데 지금의 노년들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지. 지혜롭고 어떤 그 세월의 연륜을 다 감싸 안는 그런 인물로 표현되지 못하죠. 예를 들면 이문구의 이 자전적 연작, 관촌수필 같은 거 보세요. 할아버지는 마을의 중심이에요, 중심. 이런 그 품격 있는 노년들이 한국 문학사에서는 많이 재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박완서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노년들의 그 비루한 삶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 노년을 어떻게 묘사하는가도 우리 문학사에서 따져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예, 이 변화해 갑니다, 이렇게. 불출이 어머니 있었죠. 불출이. 예, 누구더라? 김지원. 불출이가 누구지? 불출이 어머니가? 불출이가 누구야? 우리 남이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도박꾼이었고 주막을 하는 게 불출이 어머니였지. 남의 아버지 농민이었냐고 했다가 죽었습니다. 강목수 대패기 기억나요? 우리 관 짜는 장면 기억나나? 훔쳐온 대패로 관을 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디테일들 다 기억해야 돼요. 이런 퀴즈를 낼 겁니다. 효원 씨 예를 들면은 이 강목수가 이 관을 짰는데 누구의 관인가 하면 얘기를 해야 돼. 그 관 짤 때 관을 짤 때 그 훈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 다 떠올라야 돼요. 강목수, 곱실이 아버지 기억나죠? 우리 땅을 공짜로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가 몰라 이런 것들 있죠. 미륵이 형, 칠성인네, 칠성이 아버지 어머니 다 드러나죠. 우리 그 노주바를 훔치는 여인네가 칠성이 어머니였지. 탄실인네도 있고요. 분디나무집 할머니,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을 빼앗기자 목숨을 끊은 할머니였습니다. 됐죠? 찬결이 분디나무가 뭔지 찾아봤나? 찾아봤겠지. 자, 됐죠? 인물들까지 봤습니다. 줄거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어떤 소설 한 편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짤막한 그 장소나 배경을, 공간적 배경을 얘기해야 되고요.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그리고 인물 프로필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그리고 짤막한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어디서 긁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만의 줄거리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동화의 줄거리, 우현이의 줄거리, 민지의 줄거리가 다 달라. 근데 줄거리 그러면은 다 이게 따오지.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긁어 온단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 줄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표준도 아니지. 문화 비평가나 연구자들이 자기 관점에서 어디가 중요한지 초점을 맞춰서 요약한 거야. 줄거리란 요약 중에 압축도가 아주 높은 요약이지.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카인의 후일을 읽겠어요? 이 줄거리는 읽는 사람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강조한다. 여러분의 이 눈으로 읽고 여러분들의 그 읽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약해서 줄거리까지 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쭉 쓰면은 줄거리는 어렵지 않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오장료와 박훈의 그 기이한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토지개혁의 도섬영감의 변신에 초점 맞출 수도 있고, 도섬영감의 비극성의 문제. 그리고 박훈의 우유부단함에 초점 맞출 수도 있고, 또는 당손이 할아버지를 줄거리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줄거리에서는 다 빠지겠지만, 또는 오장녀를 초점에 놓을 수도 있겠지. 초점 인물은 박훈처럼 보여요. 박훈처럼. 박훈은 대단히 우유부단해 보이지. 이게 뭔가?
여기까지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자, 지도는 봤고요. 봤죠? 평안도 지역어의 저장고. 요 슬라이드 한 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짧게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방언하면은 그게 둘로 나누지. 언어학에서 얘기할 때 방언하면은 지역 방언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방언 둘로 나누죠. 예. 방언하면은 첫 번째가 지역 방언.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사회적 방언이라는 뭐라 그러나? 사회적 방언. 지역적 방언, 지역에 따른 방언이 있고 사회적 그 어떤 계급적인 차이에 따라서 뭐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있죠. 예, 지역적 방언과 사회적 방언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 문제예요.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인데 사투리 또는 지역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적 방언 쪽에 초점 맞출게요. 이 표준어는 근대 발명품입니다. 이게 아주 긴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근대 사회에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떠올려 보세요. 근대성의 두 축이 뭐라고 그랬지? 국민국가와 자본주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국가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판을 깔아줘야 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의 표준화를 위한 언어를 만들어내 제작해낼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만들어낸 인공 언어가 바로 표준어예요. 표준어는 인공 언어입니다. 일종의 따옴표 붙인 인공 언어겠지. 따옴표 붙인 인공 언어. 우리가 표준 발음 표준어라고 하지만은 대단히 그 뭐랄까 자기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이 인공어는 계급적인 성격을 아주 강하게 띱니다. 계층적이라고 해야겠네. 계급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게 띱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 표준어는 뭐랄까 차별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표준어 사정 기준을 한번 떠올려 봐봐. 표준어를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지? 뭐라고 얘기해? 표준어 사정 표준어 총칙 보면 어떻게 나와? 맨 첫 줄에 서울 중심에 서울 중심이지? 서울에서 현대죠. 현대 서울에서 누구?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들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가 현대 시간적으로는 지금 여기고 장소는 중심 서울 중심인 걸 딱 못을 박아버리지. 그리고 수준은 교양 있는. 그러니까 현대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중심으로 표준어를 산정해낸단 말이야. 그리고 표준어는 항상 그 산정할 때 어휘의 차원에서 보면은 A를 버리고 B를 택한다 이런 식으로 하죠. 항상 버리는 것, 배제가 따르게 돼요.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 마음이 바쁘니까 짧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말 안에는 이미 내가 차별적이라고 했죠. 차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표준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 중심이 아닌 주변이란 뜻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현대가 아닌 과거 또는 옛적이란 뜻이 되겠고, 교양이 있지 않은 비교양적인, 무식한 이란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표준어란 말은 이미 그 안에 가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표준어를 쓰면은
중심에 있다는 느낌이고, 현대적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언어는 늘 권력과 관련됩니다. 이게 사회 언어학에서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어, 언어의 그 위상이 우리 없어 보이지만 있죠, 당연히. 표준어와 지역어의 위상이 있나 없나? 있지. 거기에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는 거야.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지. 표준어를 쓴 사람들은 중심에 있는 아주 모던한, 우아한 사람들이야. 대신에 사투리를 쓴 사람들은 아주 주변부에 있는 아주 아직도 그 과거에서 못 태어난 고리타분한 무지몽매한 사람이라는 그 가치 판단이 개입해 있다는 말이야. 이런 언어적 차별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어느 생활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드라마 같은 걸 떠올려 보란 말이야. 드라마 같은 걸. 지금은 그렇게 많이 완화됐어요. 이 언어에 대한 인식들이 좀 뭐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아주 지식인이고 뭐랄까, 뭐예요? 어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야? 표준어를 써. 근데 맨 양아치고 깡패고 사기꾼 하는 새끼들은 전라도 말 써요. 그리고 이 가정부 하거나 뭐 이런 생활했지, 하인 노릇하거나 돌쇠 역할 하는 사람들 다 안 그래슈 하는 충청도 말 써요. 그도 아닌 뭔가 좀 저기 뭐랄까, 인류학적 보고서에서는 나올 법한 그 이 삶들, 정말 그 오지의 삶들 얘기할 때는 이상하게 강원도 사투리가 이, 이 채택되는 경우가 있지. 이런 식으로 차별성이 다 작동한단 말이야, 여기에. 그게 서서히 내면화돼요. 내면화됩니다. 이 언어가 우리 의식 속에 차별의 그 기제로서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자신의 그 표지, 이 모어의 표지, 이게 지역어지. 이 모어의 표지를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이게 현기영의 소설을 읽으면 정확하게 나와요. 제주도 발음을 하면은 섬껏, 빨갱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사상과 관련돼 있죠.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여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래요. 자신의 이 모어를 싹 지워버립니다. 결국은 호적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현기영 소설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아픈 소설들 읽으면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일단.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한 자의 언어가 이 미디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면은 그걸 흉내내기 시작하죠. 나는 내가 비교적 표준에 가까운 말을 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 모어에 대한 배신이 깔려 있는 거지. 이 모어, 어머니의 언어란, 모국어가 좀 다릅니다만, 모어란 이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배운 언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이 이 근육에 새겨집니다.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요. 이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모어를 배반했다는 근거이기도 하죠. 그럼 모어를 왜 배반했느냐 묻겠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대구나 광주나 전주나 또는 뭐 대전이나 이런 강릉이나 춘천이나 곳곳에 학생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표준어를 쓰고자 욕망하는가? 여기에는 그 언어가 자신을 구별짓는 또는 차별받을지도 모르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는가? 근데 왜 아나운서가 표준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나? 그죠?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표준어가 많은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언어의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건 맞습니다.
고속도로가 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다양한 이 골목길의 언어들, 실필줄 같은 언어들, 사적인 언어들, 그게 지역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지역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예를 들면은 전라도 방언이 다 치면은 전라도에서도 광주와 전주 말이 달라요. 그럼 광주에서도 광주 어디 말과 어디 말이 조금씩 다르지. 그리고 집안에서 쓰는 말도 좀 다르죠. 이런 그 지역어의 수준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친밀도가 높아져요. 사적인 그 관계들이 이 언어의 억양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 가족들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이 가족들 만났을 때 표준어를 고지고대로 쓰는 사람들 드물지. 그건 검열 장치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검열 장치가 풀리니까 뭐가 튀어나오는 거지. 술을 마시거나 또는 고향 친구들 만나거나 또는 가족들 만나거나 어머니하고 전화할 때나 이럴 때는 그 지역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지역어들이 우리의 감성, 정서의 저장고라는 거예요. 창고라는 거지. 다양한 감성들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지. 이 지역어를 토속성의 맥락에서만 읽으면 곤란합니다. 바로 표준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표준적인 틀에 저항하는 하나의 진지로서의 이 사상과 감정, 정서의 저장고로서 지역어를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야. 해서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방언, 지역어가 나오면은 토속적이군, 이렇게 봐서는 곤란해요. 이게 표준적인 사고와 대결하려는 어떤 의지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석의 시가 대표적이에요. 백석의 시는 이 서북 방언들의 보물창고거든. 왜 신문사 교열 기자까지 했던 백석이 자기 시에서는 끝없이 자신의 이 모어들을 출연시킬까 말이야. 그건 어떤 저항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에요. 나는 표준적인 사고방식, 모든 정서나 감각들을 표준을 하는데 길들여지지 않겠다라는 전위적인 사고방식이지. 그게 백석의 시의 표준으로 등장하는 지역어, 서북 그 지역어로 드러나는 것이지. 이해 갔죠? 내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지역어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인식이 별로 없죠. 그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여기까지만 하죠. 내가 여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 이후에 우리는 이 북쪽의 언어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문학에서 북쪽 언어들,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북부, 그 말들을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건 평안도로 표준화된 그 문화어를, 그러니까 평양 중심의 그 언어를 우리가 들을 뿐이지. 다 다르죠. 함경도 말 다르고 평안도 말 다르고 황해도 말 다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전라도 말, 경상도 말 다르듯이. 근데 이 북쪽의 지역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상과 정서와 특히 정서와 감성의 중요한 흐름들을 하나 우리가 다 잘라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수원지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문학은 어마어마한 그 언어의 수원지거든. 지역어의 수원지란 말이지. 이 얘기는 따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충청도 얘기할 때, 우리 방영웅의 불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또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여기서는 평안도 지역어를 우리가 상실해 버렸다는 점에서
이 황순원이 재현해내는 평안도 지역은 아주 소중한 언어학적 자료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그 정서의 뭐랄까요, 그 이 정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주름들이 바로 이 언어다, 이 지역어들이다. 주름을 펼치면은 정서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방언들이 갖는 이 문학적 의미 또는 역사적 의미 또는 그 언어의 변화 과정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국어학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 문학 텍스트의 이 문학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지역어를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당손이 할아버지 얘기 들어봐요. 당손이 할아버지 물론 다른 여기 보면은 우리 게터로바는 함경도 말을 쓰지,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주인공 박훈이는 표준어를 써요. 그렇잖아. 표준어를 씁니다. 이 표준을 쓴 데 대해서 게터로바가 하는 말 있잖아. 왜 당신은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나가 있어서 표준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게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말 쓰잖아. 왜 게터로바가 당신의 그뭐 출신 성분 같은 게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얘기하면서 언어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찾아서 보세요. 좀 이따가 여기 나오네요. 이 책 버전은 193페이지. 봐봐. 그건 마치 당신이 중학 때부터 대학까지 서울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말을 쓰지만 역시 평안도 말투가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게다. 내가 함경도 사투리를 못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본색이 이 언어에서 드러난다는 거지. 아무리 표준어로 써도 그 바닥에 톤 같은 게 남아있어요. 인토네이션 같은 게. 이런 부분들도 재밌습니다. 이 게터로버가 얘기하는 부분도. 자, 아무튼 우리 당손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하긴 흥수 그놈이 나쁜 놈이다. 어린애를 돈으로 낚고 계지고 그런 짓을 하게 맹그는. 이게 글자를 읽으면 안 되지. 이게 다 톤이 있어야 되죠. 억양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네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탈탈 게 있나? 대놈의 새끼가 나쁘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고 보면 이 해내비가 잘못 가르쳐 그렇게 된 거니 이 해내비가 더 안 됐디. 교사 영수에 주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평안도 말에서 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 대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런 거죠. 나쁘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억양이 연변 지역의 말이 함경도나 이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거든. 북간도는 주로 함경도 사람들이, 서간도는 주로 평안도 사람들이 많이 갔죠. 물론 뭐 함경도 사람들 많이 갔지만은 남쪽에서도 서간도로 많이 가죠. 그 연해주도도 함경도에서 많이 건너가죠. 계속 볼까요? 흰 수염에 덮인 턱이 후들후들 떨렸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가 세월 탓인걸요. 요 거리를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당선이 할아버지가 쓰는 이 평안도 사투리, 그리고 우리 박훈이 쓰는 표준어, 이 사이에 낙차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교양이 있지,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죠, 지식인이지, 폼나지, 응? 여기는 근데 옛사람이지, 여기서 뿌리를 내고 산 사람이지, 뭔가 좀 지혜롭긴 하지만 지식은 좀 떨어져 보이죠. 이런 사람들이야. 이 낙차를 읽어야 돼, 낙차를. 이게 드라마에서 어떻게 계층화하는지를 봐야 되죠.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계층화되는지. 이런 것도 예민하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두가 세월 탓인걸요. 이 말이 여기저기 나오잖아. 그지? 모두가 세월 탓인걸요. 그러니까 늘 이러죠. 세월이야 어찌 됐든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갔나? 사람으로서 할 짓과 못할 짓은 고금을 통해서 변할 리 없거든. 어때? 잘 읽는 것 같지? 여기 세월 탓이지 이 말이 곳곳에서 나오지. 세월 탓이지 이렇게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선 할아버지와 훈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이런 대사들 보세요.
어디 도운 사람 나쁘게 되긴 쉬워도 나쁘던 사람 좋게 되기가 쉽든가. 그러니까 이 당손 할아버지는 사람의 그 이 본성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쪽에 성선설을 믿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나쁘게 되긴 아니 아니다. 정성설이 아니지. 좋은 사람 나쁘게 되긴 쉬워도 나쁘던 사람 좋게 되기가 쉬운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나쁘게 되기가 쉽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쉽게 변한다 이 말이죠. 성선설 이 부분은 어, 다른 사람 얘기를 내가 끌어왔습니다. 지웁니다. 내가 편집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실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실언들 많이 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이름도 잘못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달면서 이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고치면 되니까. 세월 탓이다. 이 경랑의 세월이었죠. 경랑의 세월에서 사람의 심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바뀌어가는지도 한번 잘 보세요. 씁쓸하죠. 특히 도섬영감 보세요. 그리고 탄실의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어떻게 하는지. 공작을 하러 가지만은 정작 자신의 욕망들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고문실을 훔쳐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송독비가 깨졌을 때 그걸 서로 훔쳐오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거를 담고 있는 상징인데 그게 깨졌을 때 사적인 그 이해관계에 아주 반짓빠르게 반응하잖아. 이 다듬이 돌로 쓰기 참 좋은데 그거 하나 못 훔쳐온다고 타박하는 거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돼. 민중들은 대단히 전위적이고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 어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일 때 많은데요. 그 부분을 우리 황순원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텍스트죠. 자,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욕망의 분출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안 어려워요. 앞에서 다 얘기한 것이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윤주사가 기억나죠? 무슨 얘기인지. 윤주사 기억나죠? 욱골의 그 지주였잖아. 보세요. 이 사람도 아마 자네 어르신네가 계셨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걸세. 그러니까 지주들 쪽에서의 항변이야. 지주들 쪽에서 항변입니다. 아마 우리 같은 디주만 없었던들 소작인들이 한 해 농사도 못 짓고 굶어 죽고 말았을 걸세. 그런 사정도 모르고 덮어주고 디주의 토지를 몰수해 버린다니. 그런 무디몽매한 놈의 법이 어디 있나? 모줄이 마른 벼락을 맞아 돼질 놈들이지 그래. 술잔을 기울이는 손이 흐르르 떨렸다. 훈훈대로 윤주사의 흥분과는 달리 가슴을 끓게 하는 게 있었다. 그것은 아직 나라도 서기 전에 토지개혁을 한다는 요거죠. 나라도 서기 전에 토지개혁을 한다는. 이건 대단히 그 정확한 판단 같아요. 민족을 분열시키는 시초라는 점이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단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바쿠는 아마 작가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라도 서기 전에 어떤 모든 그 권력의 중심이 확보되기 전에 어떤 임시 권력이 이런 토지 개혁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많은 불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북쪽엔 토지 개혁하는데 남쪽엔 안 한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분출했겠죠. 또. 이게 여기 설명에 들어가면 아주 이것도 길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게 민족을 분열시키는 시초라는 점. 북쪽에서는 저렇게 토지 개혁을 했는데 개벽의 세상이 왔단 말이야. 토지들 땅을 다 몰수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자유전 알지? 응? 경자유전. 자, 경자가 아니고 경자. 경자유전은 경자가 밭갈 경자예요. 밭을 갈다. 밭을 갈다. 이렇게 씁니다. 경자유전. 경자가 땅을 갖는다 이 말이야. 왜 안 나오나? 다시 경자유전. 경자유전의 알겠죠? 찾아보세요.
경자 유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갖는다는 원칙이야.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소작농들이 다 자기 땅을 갖게 됐단 말이지. 자기 땅을 갖게 된다는 그 설렘들 있잖아요. 왜? 기억나요? 정말 땅을 거저 나눠줄까? 그 탄실의 아버지랑 몇 명이서 걸어오면서 하는 얘기도 있죠. 그러면서 뭐야,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땅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일이 나오잖아.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보세요. 비석거리 탄실내 집 앞마당에는 화톡불을 둘러싸고 마을꾼들이 모여 있었다. 마시러 온 사람들이야. 강계 땅에서는 벌써 토지개혁이라는 게 됐다면서. 이 강계 땅, 강계 지역 찾아봐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역별로 토지개혁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중앙에서 다 이 뭐랄까요, 이 질서 있게, 그리고 어떤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강계면 강계, 안주면 안주, 뭐 순환이면 순환, 순천이면 순천, 또 함경도 회령이면 회령,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강계 땅에서는 벌써 토지개혁이라는 게 됐다면서. 이러니까 칠성아버지가 강목수를 건너다 보면 하는 말이었다. 농병 땅에서도 했다더군. 이 농변이 어디냐면 영변이에요. 영변이 바로 근처거든. 그 영변에서도 했다던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 토지개혁이라는 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겐가 하면서 탄실아 할아버지가 혼자마찬 중을 거렸다 하면서 이런 얘기 이어져요. 땅을 거저주다니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또 생각할수록 구미가 당기면서도, 구미가 당기지 논밭이 자기 것이 된다니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설레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들은 자기가 무슨 바라서는 안 될 것이나 바라는 것처럼 재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이 갈등들, 욕망의 갈등들, 그 기존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장면이, 이런 장면들을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안 어렵죠? 토지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욕망의 분출은 지주들의 관점에서 하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소작인들의 관점에서 욕망이 어떻게 분출되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줌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얘기했었죠. 이념의 노예, 게탈로바 청년의 경우였죠. 이 이념의 노예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념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지만은 이념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비루해집니다. 예, 집단의 의식들을 마치 자기 의식처럼 전유해 버리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뭐 아나키즘이든 뭐든 참조할 수는 있지만은 그 어떤 주의에 무슨 주의, 아니다 여기지, 무슨 주의에 빠져들어 버리면은, 우리가 이즘이라고 한다 그랬죠. 무슨 이즘, 그래요. 무슨 이즘에 매몰돼 버리면은 우리는 이즘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게 마르크시즘이든 레니니즘이든 뭐라고 얘기하든. 근데 그런데 인간의 그 지성을 갖춘 인간인 한 이 관념의 모험을 즐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관념들, 이즘, 또 아이디어들이지, 이념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해요. 그 새로운 세상이든 새로운 나의 삶이든 그게 새로운 어떤 세계든 그게 모든 어떤 이즘을 하나의 참조항으로 해서 그런 세계를 꿈꾸잖아. 공산주의를 꿈꾸든 사회주의를 꿈꾸든 민주주의를 꿈꾸든 그런 이념이 없이는 우리는 한낱 헛개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그 이념의 포로가 되는 순간에, 이념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그 순간 역시 우리는 또 헛개비가 돼요. 이게
인간의 뭐랄까요? 숙명적인 딜레마입니다. 숙명적인 딜레마예요. 이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념에 매몰돼서 이념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게 되어버리지. 헛개비가 되어버려.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는 거야. 게토로바 어떤가? 여기서 개인이든 뭐든 다 휘발되어 버렸어요. 당이 시키는 대로, 당의 명령대로 하잖아. 우리 광장에서 이명준이 봤던 거 아니야. 응? 북에 가서 봤던 거. 꼭두가시대. 그건 대단히 의존적이에요. 누구의 말이야 하면 다 따라서 하는 거지. 그게 사상가든 뭐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이즘은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1학년 때 강조했었지. 이 염상섭으로 대표되는 이 작가의 개인주의. 도기적 생명. 응? 도기적 생명이라고 했죠. 도기적 생명. 독자적이면서도 다른, 응? 똑같지 않는 이런 뜻이지. 다른 그 생명.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도기적 생명. 근데 이즘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그 이즘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은 잘 봐야 돼요. 항상 개인주의, 도기적 생명을 지향하는 그 개인주의로 여러분을 지탱하면서 많은 사상들, 그 이즘이라고 표방하든 뭐라고 표방하든 사상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조하되 먹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먹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내 학생들 중에 어떤 이즘의 무슨 주의 무슨 어떤 유명짠 사람들을 등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그 사상들이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아주 그 꼴불견이 됩니다. 자기 언어가 없어. 자기 언어가. 텍스트를 읽고 자기 언어로 소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자, 어찌됐든 이 게토로마 청년의 경우 이념의 노예가 된 대표적인 예. 그리고 어떤 의존적인 성격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이념의 노예가 된 경우 많았었죠. 그리고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배반도 아주 쉽게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거든. 자기의 생명으로 스며든 게 아니었거든. 자신의 삶으로 절절하게 스며든 게 아니었거든. 누구의 명령, 지령에 따라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했었거든. 지령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 산다라는 건 나 별로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깊이와 폭을 위해서가 아니면은 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념적으로 강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배신도 철저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가로 얘기하자면 김문수 같은 경우 있죠. 빈민운동가였어요. 탁월한. 하태경이란 국회의원 아나? 이 사람은 87, 8, 90년대 주사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영환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식민지 시대 때 친일에 그렇게 몰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향하는지 보세요. 물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보세요. 우리 게토로바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무리 너 반동들이 발버둥일 쳐도 이미 역사는 우리 무산대중인 것이다. 우리 무산대중의 조국 소비에트 러시아의 예를 봐라. 그래 아직도 놈들을 노예로 만들어 보려는 거냐? 앙이 된다. 지금 노동자와 농민은 자본주의와 지주에게 대한 불같은 증오심으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개진하고 있다. 맞나? 개진하고 있다? 좀 이상하네. 192쪽.
중후심으로 피비린 나는 투쟁을 계시하고 있다. 계지가 아니고 계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할 것이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 뒤에는 약소민족의 해방자이시며 은인이신 위대한 스탈린 대원주가 계시다. 이게 얼마나 이 게털오바가 이 기계처럼 얘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이 스탈린은 이미 이때 파시스트가 되고 있었어요. 30년을 지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이 스탈린 얘기만 해도 끝없이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이 조명이, 낙동강을 쓴 조명이란 작가가 스탈린에 의해서 처형당해요. 혁명의 나라로 갔는데, 망명했는데. 그리고 시베리아 지방에 있던, 연해주 지방에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다 강제 이주시키지.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는데, 악랄한 무슨 해방이야.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이런 역사에 대한 오판, 인물에 대한 오판들, 그 의존, 스탈린에 대한 그 의존증, 그리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 있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불같은 증오, 그죠? 이 사상의 노예가 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현실을 진단하고 회의하는 능력 자체가 박탈돼 버립니다. 이런 지점도 잘 봐야 돼. 이런 지점들. 그래서 나는 무슨 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얘기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의 최종적인 이 조회의 지점, 이게 조회란 말 아니 조회, 이렇게 물어볼 지점,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상식과 지성, 여기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은 공부하고 책 읽고 세상을 읽는 눈을 계속 키워야 돼. 그 여러분들이 정말 떳떳하고 훌륭한 대한민국에 사는 이 공동체 일원이면서 코스모폴리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야만. 아니면 다 시키는 따라가요.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도 못해.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기에 빠져들어 버리지. 그 종교의 형태를 띠든 아니면 정치적 이념의 형태를 띠든. 늘 경계에서 늘 움직여야 됩니다. 됐죠? 물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물 한 잔 짧게 먹고 하자. 길어진다고 너무 나부리지 마세요. 우리 누구야? 우리 민지가 그러네. 우리 선생님 사랑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강의 좀 빨리 끝내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담금질하는 거야. 더욱 예리하고 튼실한 지성으로 벼리는 중이란 말이야.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폭력이거든.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주인과 노예 사랑에 접어들었습니다. 큰아기꼴 바위 설화의 서사적 의미, 이건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큰아기꼴 바위 설화의 서사의 의미. 이렇게 굳게 나오나. 큰아기꼴 설화는 내 책으로는 279페이지. 여러분들도 다 확인해 두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두면은 나중에 다시 펼쳐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가락골 마을에 큰 부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외아들이 있었죠. 외아들을 사랑하는 큰아기가 있었어요. 계집 여종. 그런데 둘이 함께 사랑했나 봐. 근데 둘이 서울로 공부하러 떠났어요. 언약을 하고 돌아오겠다는 언약을 하고서. 그런데 돌아와도 안 와. 자기와 같은 천한 계집이 어찌 도련님 같은 낭군을 바란단 말인고 하면서 우리 이 큰아기가 다른 집의 아내가 돼버리죠. 근데 이 남편이 여간 불황자가 아니어서 자신을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이 큰아기는 밤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빌었다. 그만 자기를 바위가 되게 해달라고. 바위가 돼버렸지.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서울에 갔던 도련님이 돌아왔죠. 큰아기의 이야기를 듣고 산으로 달려갑니다. 큰아기를 붙들고 울죠. 그리고 도련님은 이 며칠이고 큰아기 바위를 안고 울다 그 자리에서 그냥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봄 큰아기 바위가에 전에 없이 붉은 진달래꽃이 피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뻐꾸기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었다. 이 얘기가 이른바 이 큰아기 바위골 설화가 바로 이른바 이 소설의 통주저음이야. 사랑의 이야기로 읽는다면은 이 소설을 사랑의 이야기로 읽는다면은 이게 통주저음이 돼요. 바소 콘티니오 이러는데 이탈리아어로는 통주점. 이 연주 전체를 관통하는 베이스 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아기 바위골 설화의 서사적 의미는 바로 통주저음이라는 데 찾을 수 있어요. 곳곳에 뻐꾸기 소리가 들리지. 큰아기골 바위 설화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이 설화 자체가 오장녀와 박훈의 사랑을 압축해 놓은 하나의 메타포죠. 메타포가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죠? 이 주인과 종의 사랑이잖아. 주인과 종의 사랑을 넘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그러지 못하니까 서로 죽은 비극적인 사랑 얘기야. 이 얘기가 이 소설 전체를 암시까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서사를 읽으면은 토지개혁을 둘러싼 갈등이야. 지주와 소장농의 갈등, 그 다음에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의 갈등, 소장농들끼리의 갈등, 또 마름과 지주의 갈등, 마름과 소장농의 갈등 등등 다양한 갈등 양상들이 있죠. 토지 계획을 둘러싸고 이게 하나의 이 메시지, 중요한 서사적 메시지고, 두 번째는 오장료와 훈이의 사랑 얘기야. 그렇지? 오장료와 훈이의 사랑 얘기를 주음으로 하고 토지 개혁 얘기가 펼쳐지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또는 거꾸로 봐도 되겠지만은 그렇잖아. 거기에 중요한 매개 인물이 누구예요? 도섭영감이잖아. 도섭영감. 이게 원수 집안, 이 종이면서 원수 집안끼리의 그 사랑 얘기이기도 하겠네.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춘향전의 변주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론 이런 설화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영국 소설로 얘기하자면 그 파멜라라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 주인과 귀족과 그 여종의 사랑들. 주인과 노예의 사랑은 늘 혁명성을 담지하기도 하고 이 비극으로 기울기도 하죠. 춘향전은 대단히 혁명적인 작품입니다. 춘향전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춘향이 자신의 이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경국대전에 명시된 조선의 신분제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혁명의 서사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무슨 뭐 열려의 이야기니 이러면 이따 얘기는 표면적인 얘기들입니다. 그 이면의 얘기는 신분제를 내파하는,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여성혁명과 춘향의 이 투쟁의 기록들이에요. 재밌겠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혹시 기억나거든 그 춘향전 얘기 해주세요. 네, 요구하면은 얼마든지 해주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이 통주저음으로서 큰 바위골 얘기들이 곳곳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후는 어릴 때 일이 떠올랐다. 밤중에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뒤였다. 어디선가 밤뻐꾸기 소리가 들려왔다. 박훈이에게도 그렇고 오장녀에게도 그래. 공통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는 설화가 큰아기 바위골 설화야. 그렇지? 큰아기가 죽어서 바위가 된 골짜기란 뜻이지. 그리고 오장녀 역시 뻐꾸기 소리를 듣죠. 이게 서로를 매개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중요한 서사적 장치란 말이야, 이게 큰아기 바위골 설화가 없으면은 이 오장녀와 훈의 이야기가 성립하지가 않을 정도로 이 설화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설에 나오는 큰아기 바위골 뻐꾸기 생각이 났다. 무턱대고 어머니의 품에 파고들었다. 그러면 무서움은 사라지고 그대로 아늑해지는 것이었다. 지금 후는 이 어릴 때의 어머니 품 속에서 이랬죠.
맛본 짜릿한 행복감을 되도록이면 오래 지속시켜보려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좀 전의 꿈속에서 자기가 어머니 아닌 오장녀에게 몸을 맡기고 만족스럽던 일이 떠올라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말았다. 오장녀는 오장녀대로 잠시 자기 방으로 건너가야 할 것도 있고 뻐꾸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게 하나의 사랑을 매개하는 뭐랄까 손거울 같은 거지. 그런 그네의 눈은 무엇을 꿈꾼 듯한 빛으로 변해 있었다. 여기에서 딱 알 수가 있죠. 박훈의 어떤 금욕주의, 일종의 금욕주의 또는 망설임이죠. 여기 뭐 열쇠를 주고 어머니가 준 뭐 옷을 주고 어쩌고 하지만 결혼은 하지 못하겠다 그러죠. 계속 회의적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이지. 여기에 비해서 우리 오장녀는 그러니까 그는 비겁해요. 그는 비겁하고 퇴행적이고 대단히 유아적이에요. 그렇지? 퇴행적이고 대단히 유아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장녀는 대단히 적극적이죠. 적극적이지. 이 후는 이 오장녀에게 기대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서 맛보았던 짜릿한 행복감을 상상하지만 오장녀는 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이지. 물론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훈과 오장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 오장녀 설화에서 내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지? 발진티푸스 발병이라고 그랬지. 보세요.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멋진 에세이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발진티푸스 때문에 열이 난다 그랬지. 발진티푸스의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 열이 나요. 반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보란 말이야. 오장녀가 이 최간놈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외치는 거지. 이놈아 안 된다 안 돼 이놈아 이 최간놈아 이 가슴만은 못 다틴다. 야 사람 살려라. 삼드가 큰일 났다. 최간놈이 박 선생을 야 삼드가 어서 좀 가보라. 어서. 이 어떤 무의식적인 이 분노가 표출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겠지. 그런데 보세요. 조금 야한 부분 여러분 혼자 읽고 오장녀는 잠시 숨이 넘어가는 듯 꼼짝 않고 있더니 길게 한숨을 내뿜으며 아 답답해 날 죽여다오 치마 허리를 밀어내렸다. 불룩 젖통이 솟아나왔다. 흰 살갗이 붉은 반점으로 해서 진달래빛 물이 들어있었다. 진달래빛? 아까 설화에서 뻐꾸기 울고 난 다음에 진달래꽃이 피어났다 그랬지? 아 죽겠다 누구 이 가슴을 좀 빠게 주소. 아 죽겠다 누가 이 가슴을 좀 빠게 주소. 훈이 이불을 끌어다 가슴을 가리었다. 오장녀가 이불을 걷어찼다. 젖가슴이 더 물결쳤다. 다시 이불을 끌어올리는데 덥석 오장녀의 손이 훈의 손을 와 잡았다. 그 손이 불덩어리였다. 훈이 손을 빼었다. 뭉클하고 뜨뜻한 젖통과 꼿꼿한 젖꼭지가 스치었다. 훈은 이불을 훅 끌어올렸다. 다시 오장녀가 걷어찼다. 그리고는 가슴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진달래빛 젖가슴에 손톱 자국이 나고 손톱 자국에 뻘깃뻘깃 핏방울이 내맺혔다. 어서 이 가슴을 좀 빠게 주소. 우는 하는 부분. 이 한국 문학사에서 길이 남을 무의식을 빈 사랑의 고백을 읽힙니다. 이 발진티푸스 고열 상태에서는 의식의 검열창이 다 열려버리지. 검열이 다 열려버리니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이 가슴을 빠게 주어. 강렬합니다. 이 사랑 잘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후는 대단히 유아적이고 퇴행적입니다. 강조하지만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죠. 뭐 둘이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오장녀가 박훈을 구하기 위해서였지. 우리 둘이 결혼했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잘 보세요 이 부분들. 347쪽을 잠시 보면은 여기에서 오장녀는 자기가 큰아기꼴 전설에 나오는 큰아기가 같다고 생각했다 했죠. 큰아기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야. 동일시하면 자기 모든 것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장녀는
훈이 이곳을 떠난 뒤에 자기가 갈 곳을 정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른 곳 아닌 큰아기 바위골 벼랑이었다. 이 큰아기 바위골 설화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핵심은 279쪽에 있지만 곳곳에 뿌려져 있어요. 곳곳에. 그리고 이게 서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재밌죠? 기가 막히게 재밌지. 소설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성이 자자해 보이는데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예. 원성 자자해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제조 일본인의 행방. 이건 비교적 짤막한 에피소드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한국문학사에서 해방 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패전 후 일본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강의 시간에 화상 강의 시간에 길게 얘기했으니까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승리의 기록만 얘기할 때 우리는 패자의 기록들, 쫓기는 자의 기록들, 쫓기는 자의 사람들의 삶의 이면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할 때,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늘 예로 드는 그 일화가 있는데, 일화랄까? 예화가 있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산도의 대첩 한산도 대첩 얘기예요. 한산도에 가면은 그 이순신이 시를 푼 이순신이 일푼 시 있죠. 수루에 홀로 앉아 긴 바람 하는 사이 이런 것들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대첩을 펼치잖아. 일본군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정말 대전이었죠. 인류 해전사에 남아있는 정말 뛰어난 전법을 활용한 하객진이지. 전법 활용한 대첩이었는데 거기에 그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배를 타고 온 일본인들은 한산도와 주변 섬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 내가 주목한 것은 이 패배에서 배에서 빠져나와서 또 헤엄쳐 빠져나와서 한산도와 그 주변 섬으로 뿔뿔이 흩어진 일본군의 이후의 삶이야.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나? 문학적 상상력은 그쪽으로 향해야 돼. 이게 역사도 그런 지점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한산도, 지금 한산도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한산도의 어떤 처자와 결혼했을까?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물속에서 허우적거려서 죽었을까? 일본에서 머나먼 길 조선까지 와서 싸우러 온 사람들이잖아. 응?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 상상해서 한번 문학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 이게 문학적 상상력이 도달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는 설명을 해요. 응?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기록들은 역사든 문학이든 무지무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외구든 누구든 쫓기는 자, 패배한 자, 실패한 자, 고통받는 자, 그 사람들의 이후의 삶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 내가 제조 일본인의 행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겁니다. 허준의 잔등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 그죠? 허준의 잔등은 우리 1학년 때 다 읽었어요. 혹시 내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도 전쟁에서 재난으로 쫓기는 아이를 셋인가 거느린 엉망진창인 일본인 여성에게 국밥을 말아주는 할아버지 있었죠. 할머니 있었죠. 제조 일본인들의 행방을 주목해야 됩니다. 따로 길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카인의 후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강조합니다. 훈이 평양에 갔을 때죠. 평양에 가서 김시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배 출발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상의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평양의 장소성도 대단히 중요한데, 식민지 이전에는 평양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많아요. 김동인의 감자도 그렇고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해방 이후에 평양을 배경으로 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히 이 황순원의 카인의 후에는 그런 점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텍스트죠. 평양의 우평국, 경찰서, 뒷골목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 거 평양 지도를 펼쳐놓고 창경무도 나오든가 그런 이 동선을, 훈의 동선을 찾아보면 되게 흥미롭죠. 훈은 해방 직후 시골 들길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은 일본인 여인을 한두라니 보았다. 일본 여인이라고 했다. 잘 봐요. 머리 깎았어요.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 일본인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겠지. 일본인 여성이면은 조선인들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강간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니까. 조선인은 착해서 일본인들 곱게 보내줬을 것 같아요. 어림없죠. 어림없습니다. 제발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을 판단해야 됩니다. 조선인들은 강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정말 순백의 영혼을 간직한 사람들인가? 이 일본인들에게 물론 분풀이였겠지만은 친일파와 일본인들에게 정말 많은 폭력들이 가해졌죠. 물론 친일파들에겐 그랬을 수 있어요. 일본인들에게도 뭐 나쁜 일본인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머리 깎았다는 얘기 알아야 돼, 얘가. 뭐냐면은 이 조선인 남성들, 물론 뭐 소련군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단벌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얼굴 시커멓게 하고 다녔다 그래요. 좀 혐오감을 자아내기 위해서. 떼거지 같은 사람들이 들길가에 주저앉아 무엇을 우물우물 씻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훈을 보자 일제히 놀리던 입을 멈추고 외면들을 했다. 그러는 그들의 무릎 사이에는 날수수, 이삭 같은, 수수 중에서 날수수야, 익지 않은 이삭 같은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익지 않은 수수를, 생수수를 먹은 거죠. 사람들 틈에 파랗게 갓 깎은 머리를 수건에 동이고 얼굴에는 쑥 검정칠을 한 사내들이 끼어 있었다. 그게 모두 여자인 것이다. 그게 뭐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쑥 검정칠한 사내들이 끼어 있었는데 그게 모두 여자들인 것처럼 있었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런데 또 하나 참담한 거 있는 것입니다. 우평국 거의 나갔을 즈음 훈은 몇 걸음 앞에 걸어간 한 여인에게 눈을 멈추었다. 깨끗한 일본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해방 후에 이렇게 거리를 활보해 다니는 일본 여인을 처음 보는 터라 유심히 보았다. 우리는 일단 깎았다 기른 것이리라. 머리는 일단 사내처럼 올백을 해 기름으로 재워 넘겼다. 입술에 루즈가 빨갰다. 좀 전에 유리창 너머로 보인 여자보다는 한결 앞면에 윤기가 돌았다. 이 여인이 거기 어떤 집 앞에 서 있는 소련 군인 앞으로 가더니 뭐라 몇 마디 주고받는 것이었다. 무엇을 흥정하는 눈치였다. 아직 직업적이 못 되는 수줍은 데가 있었다. 여인이 사내를 따라 집 속으로 들어갔다. 몸을 파는 것이겠지. 이렇게 제조 일본인의 모습을 리얼하게 쓴 작품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황순원의 작가적 역량입니다. 만약에 민족주의적 관점으로만 봤으면 이런 거 안 썼겠죠. 그죠? 일본인들에 대한 원한, 증오, 분노의 표현만 했겠지. 근데 여기에서 아직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양이라고 그래. 인양, 희귀악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일본으로 가지 못한 일본 여성의 비애들, 공포들, 두려움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디 갔나? 어디 갔어? 희귀 악의 인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인양.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일본어 한자로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희귀악이라고 이렇게.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을 다 이제 일본으로 데리고 가야겠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았다 그러죠. 그 이후의 삶들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 여인을 실마리로 해서
이 여인을 실마리로 해서. 소련군에게 몸을 팔아 했던 이 여인을 일본인 여인이지 실마리로 해서 조선에 남았던,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탐색해 가보세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몇 달 전에 한겨레 신문에 특집 기사를 연재했다 그랬죠.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여성들이 특히 왜 남았어야 했는지, 조선에 남아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야만적인 지배를 제대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자기 비판이 전제되지 않는 이 비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금만 바꾸려고 생각해봐요. 베트남에서 예를 들면 한국군이 못된 짓 많이 했다는 거 알죠? 근데 그 원한 때문에 여러분들 베트남에 갔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 상상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카인의 후예에서 내 눈길을 확 잡아 끈 부분이에요. 네, 박훈의 눈에 비친 평양의 거리와 그리고 제조 일본인의 모습들. 이 부분도 이 에피소드도 잘 보세요. 짤막한 에피소드. 소련군이 진주에 있는 평양의 모습. 거기에서 일본인의 모습. 됐죠? 재밌지? 남았나?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재밌다고 해야 돼.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꼬르몽이라는 이게 서명이 보이나? 꼬르몽이라는 사람이 1880년에 그린 카인 피앙이라고 말하면 피앙 이거 끊어야 돼 여기서 안 끊어졌네 여기서 ANT에서 끊어야 돼. ANT에서 카인 피앙 아벡 사 파미에 이랬습니다. 아벡은 위드고요. 히스 패밀리입니다. 그의 패밀리와 함께 카인이 피앙 도망치고 있다. 탈출하고 있다. 이게 그 꼬르몽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죠. 387, 700이니까. 그죠?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게 카인이고요. 카인이 이 가족들을 다 긁고 여기 보세요. 살림살이들 막 온갖 것들 다 있죠. 여기 잡은 뭐 양도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가족들을 끌고 다 갑니다. 이게 카인의 운명이야. 카인은 표지가 있어서 누구도 죽이지 못하죠. 근데 또 돌아와야 하는 운명이 바로 카인의 운명. 이게 카인의 핵심이거든. 카인의 후예라는 말에. 이 카인의 후예라는 이 성경적 메시지, 성경의 그 창세기의 해석도 아주 다양하긴 하지만 이 카인의 후예라는 말에 걸맞게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아리시마 다케오 유도 무랑이라고 씁니다. 한자로는 유도 무랑 유자가 있을 유자를 쓰고요. 시마가 섬이니까 섬도자를 쓰고 닭게 할 때는 무력을 얘기할 때 닭게입니다. 어디 갔나? 뭔데? 왜 이걸 써? 여기지? 무랑은 사나이 할 때 건강과 뛰어난 아이가 되거라 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사람이 쓴 카인의 후예라는 작품이 있어요. 원작 카인의 말에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로 말에란 말이 카인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번역도 있습니다. 아리시마 다케오 소설 읽으면은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헤매는지,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는지, 늘 떠돌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 내가 보기에는 이 황순원 선생이 카인의 후예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동족상잔의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길게 방황하면서 힘겨워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쓴 것 같아요. 토지개혁에서 비롯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했듯이 도섭영감을
카인의 후예를 대표하는 인물처럼 볼 수도 있고, 기존의 윤리를 어겼다는 점에서 오정률을 또 카인의 후예 지표를 가진 사람, 표지를 지닌 사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만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얘기는 참조만 하면 됩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길어졌나? 괜찮죠? 천천히 끊어서 천천히 잘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잘 달고요. 그리고 댓글 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짤막한 에세이 형식으로 댓글 다세요. 그게 딱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수준 있게 잘 달면은 번개 과제가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용만 낸다거나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뭐 쓴다거나 나를 분노하게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동시에 시험에 들게 할 겁니다. 우리 이 얼굴 직접 보지 않고 하는 강의의 성패 여부는 신뢰에 딸려 있어요. 상호 신뢰. 그리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 텍스트를 열심히 읽고 내가 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 고민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선태 제자예요. 호락호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